예, 예, 반갑습니다. 2024년도 벌써 1월 달이 마지막 가와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박진우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은 산업공학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로 교수이시기 때문에 이 아니, 부분 아니, 아니, 저 선배님도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해안을 굉장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우 교수님께 큰 박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40분짜리로 준비는 했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많이 해도 좋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제안 그래가지고 40페이지, 41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제가 이제 인류 역사와 산업화, 그다음 대한민국 미래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52년생이고요. 1970년에 이제 공과대학에 입학했고 74년에 과학원 입학해가지고 76년부터 79년까지 이제 병특으로 현대 양행이라는 회사 근무했는데 그게 지금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현대 3호조선 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무슨 시멘트도 있죠. 한라 시멘트도. 아무튼 그 회사에 근무할 때 제가 77년에 정인영 사장님, 그 당시에는 이제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배려로 특별 배려로 한 달 동안 제가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비서실로 발령이 나가지고 3명짜리 비서실이었는데 거기에 발령이 나가지고 해외 출장 계획이 무산될 지경이었는데 정인영 회장님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인재, 그러니까 젊은이들 해외 많이 나가봐야 된다. 이런 거를 항상 주장하시던 분이라 야 다녀와라. 한 달 동안 제가 일본, 미국, 유럽 한 달 동안 다녔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마 포클레인 본사 가보신 분들 드물 텐데 저는 포클레인 본사 공장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가족 기업이었어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는데 영국에 가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엄청 많이 여러 군데 뭐 한 대여섯 군데 방문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영국의 그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포클레인도 망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 경험이고, 대한민국은 바깥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역사를 좀 뒤져봤는데, 대한민국에 이공계 대학이 없었어요. 전문학교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한양대학교가 한양공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이 됐고요. 이게 대학교는 경성대학교, 경성제국대학교 이공학부가 1941년 유일하게 설립됐는데 그나마 두 학급 100명을 뽑는 중에 70명 내지 80명이 일본 사람. 야,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구 비례로 해서 그게 맞지 않느냐? 70 내지 80%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으로 뽑겠다. 그러면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이나 뭐 교토에서도 한국 사람 뽑아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뽑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70년에 이제 대학교 갔을 때 학장님이 이때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45년까지 졸업하신. 그래서 아무튼 80년에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산업공학관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떠날 때는 박사과정에만 한 6, 7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막 가기를 시작한 거죠. 85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죠. 학생들 분신 사건도 있고 민주화, 인재 양성 뭐 이런 거 열심히 했고 제자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가지고 대기업 임원도 있고 삼성, LG 현대는 좀 적은데 그래도 아무튼 현대도 있고요. 한류 여기까지 보고 있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1990년에 일본만도 못한데 저출산 고령화로 끝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텐데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어떤 역사를 좀 봤어요. 근데 인류의 탄생부터 역사 시대까지 가는데 인간의 그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우연히 유전 공학하는 회사에 아는 분이 그 최고 경영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유전 공부를 했죠. 유전자는 30억 쌍의 DNA 그 정보들이 있는데 뭐 A, D, C, T인가 아무튼 그런 그 유전자 쌍이 3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전 정보는 1%밖에 안 돼. 1%인가 뭐 아무튼 3만 쌍. 이걸 보면은 인간의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3억, 30억 개를 다 조사하지 않고 33만 개만 조사하면 되니까 예전에 뭐죠? 스티브 잡스가 뭐 억대 들었다는 거가 지금은 10만 원이면 끝나죠. 15만 원이면. 국내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든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도. 어, 그래,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역사 시대 이렇게 기원전 인간이 변했을까? 아마존 정글의 석기 시대 부족이 우리와 다른가? 동양과 서양이 가장 큰 변화는 1400년대부터다. 역사 얘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1400년대, 1600년대 요 스토리를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사실은 유럽에서 제일 끝머리 있던 요 나라들이 여기 지중해에서 돈 버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게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다요 끄트머리에 변방국가. 지금 한국이 산업혁명이 시작한 영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일본이 1870년대 산업혁명을 했는데 일본에 가려가지고 중국에 가려가지고 한국은 산업혁명이 1970년, 그러니까 영국이 1770년, 일본이 1870년, 한국은 197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한국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은 1770년. 우리는 증기기관만 산업혁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고 관련이 깊어요. 동인도 회사라는 거를 여기에 허가를 해줬어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수입을 해와라.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영국이 해군력을 유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약탈 안 당하려고. 여기로 오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갔다 오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급의 부자가 됩니다. 너무 부자가 되는데 영국에서 인도로 갔던 사람의 젊은이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젊은이들이 갑니다. 영국은 장자 상속이기 때문에 차남 이하의 아들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동인도 회사 같은 데 많이 갔는데 왜 죽었을까요? 온라인 강의할 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질문도 가끔 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인도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날씨가 어때요? 영국은 여름에도 난로 떼야 되는 날씨입니다. 아무 때든 날씨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난로 스팀 뗄 준비가 돼 있는 나라예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특히. 제가 여름에 학회가 있어서 스코틀랜드에 갔었는데 8월 달에 무지 추운 거예요, 저녁 때. 그랬더니 그 학생 기숙사였는데, 기숙사 그 학회였는데 스팀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름에. 와, 준비가 다 돼 있구나, 이 나라. 여름에도 스팀 뗄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아무튼 그런 날씨에서 인도의 더운 날씨에 가서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되니까 막 했는데 뭐예요? 영국의 인도 면화 섬유가 수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돈들을 번 거예요. 중간에 마진 얼마든지 붙여도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사니까 영국의 애국자들이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적, 방직 산업이 먼저 발달하는데 이때 에너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에너지원은 물레방아입니다.
그래서 시냇물가에다가 지었는데 그때 1770년이 되면서 이게 방직은 보시죠.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 영국이 계속 그 기술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770년경에 증기기관이 생기니까 어때요? 야, 이게 시내가에만 물레방아 설치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었는데 증기기관은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기 시작. 이게 이제 산업혁명. 우리는 나중에 공부해서 그것만 공부한 거죠. 2차 산업혁명은 강철의 대량 생산하고 관련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모른 채 지나왔죠. 아무튼 제가 요 사진에 잠깐 보입니다. 야, 면화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영국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야, 이게 이런 양 같은 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게 있어서 이게 면화래. 영국이 그렇게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발달하더니 85년에 1851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엑스포 국제박람회를 여는데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이게 화재 때문에 한번 다 망가져 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큰 전시회를 1851년에 여니까 모든 유럽 사람들이 영국을 부러워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독일 사람들, 엥겔스, 공산주의의 크루, 영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강철원, 마르크스, 영국에 갔어. 왜? 유럽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다 약간의 어떤, 제가 이게 얘기해보면 독일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서 한 수 접어줘. 그게 나중에 영국이 하도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 요거 보이시죠? 강철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유럽에 가니까 이 레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철 레일이에요.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사이에 레일을 깔았는데 이게 선철로 레일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계공학 하신 분 계세요? 기계공학 하신 분? 예. 선철로 깔면은 강도가 약해서 휩니다. 들여 올려줘요. 그래서 맨체스터하고 리버풀 간에 레일을 깔긴 깔았는데 1년에 3번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그러다가 강철이 생기니까 돈 번 사람들이 생기죠. 카네기 같은 사람이 그때 돈 버는 겁니다. 남북전쟁 후에 강철, 레일을 디립다 깔기 시작하는데 강철로 돈 번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제가 시간이 나서 자본론을 여러 사람이 번역한 걸 여러 개 다 읽어보고 엥겔스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바꿨다고 그러나 거기에는 시장 경제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요. 마르크스 자본론에 가버먼트의 역할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자선가 자본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책 결국은 뭐예요? 있는 사람에 대한 없는 사람의 징후감을 이용해서 공산당이 독재하는 데 써먹은 이론서밖에 안 된 거예요. 엥겔스가 요거를 처음 쓴 게 이제 독일어로 썼는데 영어로 번역된 건 87년에요. 40년 뒤에 40년 뒤에 영국 사람들이 이 책을 알아요. 마르크스 책도 마찬가지. 자본론도 1867년에 독일어로 쓰여. 두 번째로 번역된 나라가 러시아. 영어는 또 언제? 20년 뒤에. 다 언제요? 1890년쯤 돼가지고 이게 공산주의가 알려진 거예요. 사회주의. 우리는 너무 몰랐죠. 지금도 사실 여기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본론 읽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얘기하니까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은 독일은 이게 조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일찍 시작. 1883년. 세계 최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이게 다 독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일찍 읽었어요. 자본론이나 엥겔스의 이 책을. 그리고서는 이게 지금 영국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자본가들 싫어하는 이런 국제 노동자 운동이나 이런데 요걸 이제 제시한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요게 최근에는 또 얘기할 부분이 생기는 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있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다시 발을 붙이고 시작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몰랐는데 이게 요 얘기 나오죠. 공산주의 유령은 빈부격차, 양극화를 양분으로 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은 뭔가 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해야 돼요. 평화롭게 사회가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미국식은 주주자본주의고요. 영국식은 개인자본주의. 독일식이 사회화 자본주의. 여러분들 사회화 자본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사유제는 들어보고 국유, 사유, 뭐 공유 이런 건 들어봤는데 사회화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독일은 요 후거라이라는 게 후거라는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혹시 후거라이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도 있어요. 언제 지었냐? 1550년경에 무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후거라는 사람이. 이게 종교개혁하면서 마르크스가 야, 너 부자가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욕하니까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뭘 해요? 아파트를 지어줘요. 지금도 있어요. 임대료가 얼마? 1년에 1유로예요. 1유로가 안 돼요. 관광 수입이 있는데 관광객은 7유로를 내야 돼요. 지금도. 그 집이 수십 채 있는데 언제? 1516년에 이걸 지었어요. 후거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후거라이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언제 독일에선 이런 전통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독일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 요 감독이사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경영이사회, 미국식 자본주의를 들였기 때문에 경영이사회만 알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경영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감독이사회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 보세요. BMW, 폭스바겐, 크루 들어가면은 여기에 키 피플 해가지고 Chairman of the Board of Management가 있고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라는 게 있어요. 요거 관심 가진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그래요. Chairman of the Board.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너가 정해져 있어요. 가족기업이에요, 가족기업. BMW, 폭스바겐. 크룹은 가족기업이었다가 아들이 나 이거 안 할래 해가지고 앞으로 크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그 아들한테 유일한 상속자한테 돈을 주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서 가겠다 하면서 공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 유지하고 그 크룹이라는 사람이 처음 회사를 만든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 영국에 가서 철강 기술을 터득하고 독일에서 강철왕, 철도왕, 대포왕으로 불립니다. 크룹,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크룹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노동은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야 축복과 기도가 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굉장히 자선도 많이 베풀고 아까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나라에서 하기 전에 그런 보장제도를 이미 만들었어. 육아, 그 다음에 사는 집, 뭐 이런 그런 걸 그 당시에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국가보다 먼저. 그런 독일은 전통이 있었다. 그런 자본주의가 막 변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케인지안, 루즈벨트 이런 거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뀝니다. 왜? 사실은 케인즈가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집이 부자예요.
해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러시아 여자야. 근데 약혼자 집에도 한번 가보자 해서 러시아를 가봤더니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낙후되었던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한 거 보니까 야,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뭔가 있다. 우리 영국 큰일 나게 생겼다.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많이 개입해야 됩니다. 하는 제안을 하니까 예, 이게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엄청 개입하는 거예요. 자본론에서는 언급도 안 됐던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말이죠. 제일 심할 때는 소득세 제일 높은 율이 90%가 넘어간 적이 있어요. 92%가 이렇게 오래 유지됐어요. 루즈벨트 때. 루즈벨트도 무지 부자였는데 프랭클린. 야, 이거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 자식들. 막 하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워낙 둘 다, 케인즈도 그렇고, 루즈벨트도 그렇고, 케인즈는 귀족 가족에다가 뭐, 이게 무지 부자들이니까 그걸 넘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게 하는 데는 이 수정 자본주의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90년경에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되죠. 이게 그래서 21세기 자본론이 탄생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는 뭐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는 아직은 제일 나은 편이긴 하지만 더 생각할 점들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산업화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뭐 해서 여기 일본이 이제 그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해리 제독이 딱 이제 옵니다. 1853년, 54년. 그러고서는 미국이 안 오는 틈에 남북전쟁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또 히로부미가 영국 유학도 하고 이와쿠라 사절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비스마르크도 만나요. 우리는 거기서 많이 뒤져 있었고 이제 한국 산업화가 이때 시작해가지고 흘러갔습니다. 정주영 회장 에피소드 언제? 이게 다 1970년경이에요. 아시죠? 우리도 경험하신 분들 김고문님이나 뭐 저나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최근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스마트 공장 얘기를 했어요. 언제? 2010년경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 2000년경에 독일의 별명이 동서독이 통합을 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10년 전엔 엉망이었는데 2010년 때 미국의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독일만 괜찮으니까 전 세계가 독일 바라보자. 딴 나라는 쓰레기통 뒤지는데 그리고 천막 치고 사는 홈레스가 그렇게 많은데 독일만 잘 나간다 해가지고 뭐예요? 부러워했던 거예요. 아닌데 우리 10년 전에는 너희들 우리 유럽의 환자라고 그랬잖아. 하고 2010년경에 막 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다시 유럽의 환자 소리 듣죠? 러시아와 중국에 너무 몰빵하다가 예, 여기 그 여자 수상이 전에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복잡해요. 대한민국도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자 해가지고 요렇게 33 정보화, 생산기술, 자동화 이거 해가지고 뭐 하자. 그 다음에 생산성 올리고 유연성 높이고 자원 친화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가자 해서 스마트 공장이 되는 걸 2015년경에 시작할 때 제가 한 2년 반 정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경부터 2017년까지 제가 했는데 15년부터 18년경에 이제 중기부가 생기면서 이게 산자부 사업이었는데 중기부하고 산자부하고 서로 이제 그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제가 그때 나왔어요. 지금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서 많이 경쟁력은 올라갔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안산 SMIC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잘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추진 사례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 30명이 일하던 회사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도와주면서
가정주부 한 10명 정도가 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간이 자동화 쓰면서 액세서리, 자동차 액세서리, 그래서 프로덕티비티 늘고, 디펙트 줄고, 뉴잡이 45명 그만두던 거를 이제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일본 주문까지 받아가지고 40명, 45명이 일하는 걸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노인네들이 이거를 가정주부도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들도 건강을 유지해야죠. 젊은 사람만큼은 안 돼도 두 사람이 한 사람 일을 하면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지구호는 지금 영토, 자원, 종교, 국가 간, 세대 간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지구적인 문제, 기후변화, 인구 문제, 자원 분배 뭐 이런데 지금 리더십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잘 나가던 미국이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게 생겼고,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해요. 국제연합의 상임이사회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해놨는데 상임이사회 이사국들이 먼저 전쟁 얘기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예, 국제 경쟁력을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 경쟁력도 떨어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학 많이 간다고 자랑했지만은 석사 이상 고등교육, 여기 보세요. 고등교육 석박사 인력은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중국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 예, 뭐, 없어요. 일본 봐도 못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학사 과정은 높아요. 예. 이게 인구 전체로 했기 때문에 최근 인구로 하면 이제 학사 과정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석박사 과정은 무지 조금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렵고요. 국가 청렴도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아까 일본 얘기를 했는데 초저출산 초고령화 일본도 지금 그 여성 1인당 그 출생률이 1.34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7, 0.6까지 떨어지게 생겼죠. 일본 비슷하다 그러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84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일본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대한민국 연간 총수출액이 84년에 292억 불인데 일본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만 400억 불이 넘어. 그리고 일본의 치요다구죠. 치요다구 하나를 팔면은 카나다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서울 시내에 지금 구 하나 팔아가지고 카나다 살 정도 안 되잖아요. 높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자. 근데 사실은 산업화가 시작하고 나서는 모든 나라가 다 인구가 2배씩 늘어요. 50년만.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줄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2014년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책을 썼어? 세계가 일본 된다. 왜 그 책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벌써 10년 전이잖아. 최재천 씨는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생을 이모작하라. 아까 제가 인류 탄생 미지라고 그랬죠. 재밌다고. 인류 탄생이 미지다 그런 이유가 최재천 씨가
이 책을 2005년에 쓴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종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2005년경에 이게 이모작 인생 이런 책을 쓰셨을까 하고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 여자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든 생명, 동물은 후세대, 그러니까 그 번식이 끝나면 죽는데요. 아시죠? 번식이 끝나면은 번식기가 끝나면은 수명이 다하는데 인간만 이사 가더라 이거예요. 번식기가 끝나는 건 40대 정도인데 100세까지 살더라 이거죠. 아시는 것처럼 사마귀는 번식기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미 끝나면 죽잖아요. 사마귀는. 네, 후손을 위해서 암컷한테 영양분 주고 죽잖아요. 야, 그래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존재냐? 어떻게 이게 번식기가 끝나고 두 배를 더 사느냐? 유일한 동물이다. 야, 근데 우리 같은 과에 있는 김태유 교수도 이 책을 보고 자기도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산업공학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김태유 교수는 경제학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태유 교수한테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아이, 그거는 경제학적 접근 방법이지 산업공학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산업공학적인 접근 방법. 일자리하고 관련,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제학은 크게 보는 거고, 산업공학은 디테일을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래요. 그런데 제가 기회로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저도 52년생이지만 이게 60만 나오다가 이게 처음으로 70만을 넘어가면서 이제 늘기 시작하는데 60년대는 다 100만 명씩만. 65년 빼고 우리 그 경제기획원 그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거 조찬 들어갔었는데 자기가 65년생인데 65년 빼고 다 100만 명 넘어갔었어요. 65년생만 99만인가 뭐 그래가지고 100만 명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 이모작 인생을 하면은 지금 25만 나오고 있지만 이 100만 명이 절반만 건강 수명을 유지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 몫을 하면 지금 태어나는 인구만큼 일할 수 있다. 구체적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오래 살지 말고 제가 오래 사는 분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병원에다 10년씩 돈 뿌리면서 죽어요. 아는 친구 부모님은 워낙 돈이 많았던 분인데 아니 그 유명한 병원에 중환자실을 석 달인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워낙 아는 분이 많으니까 잠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하루 입원비가 수백만 원인데 거기서 그렇게 사시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가족이 못 보겠다. 내 돈은 아끼지 않을 테니까 좀 입원해서 돌봐달라. 그렇게 사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수명을 유지해서 빨리 죽어라. 일찍 죽자. 건강하게 살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 사후 준비도 미리 하셔야죠. 종교를 가지세요. 죽는 거 안 무섭습니다. 예.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노후 관리, 이게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와주고 죽자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은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죽자.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어차피 저도 뭐 6.25 때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너무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요. 제가 80년에 미국 갔더니 거기에서 TV에서 주말에 코미디로 매쉬 왜 이동 외과병원 1950년대 드라마를 보고 좋아들 하고 있더라고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못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도 미국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그걸 계속 본 거죠.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이제 위기 상황이지만 시간이 있다. 우리들이 생산적 시니어로 돼가지고 일하는 시니어. 아까 얘기한 게 답니다, 사실. 뭐예요? 우리들이 이제 노인네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서야 되겠다. 인공지능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지 별게 아니다.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최저임금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 일을 하자. 평생 GDP 개념으로 죽을 때까지 일하자. 그래서 간병받으며 평생 일할 운명을 타고난 세대라고 생각하고 남북 통일 시대 대비하고 제가 여기에 짧게 얘기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이걸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로봇들, 이런 좋은 것. 그 다음에 다문화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 신생아가 25만 명 나오는데 그 중에 6%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미. 대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제 외국인인데 여기서 이거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교수들, 이게 다문화 가정 엄마 학교부터 시작하는데 엄마 학교는 이제 전 세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엄마 학교 출신들이고 베트남, 동남아에 베트남이 많죠. 캄보디아. 근데 제가 베트남 그 오신 분들 보니까 고학력자들이에요. 엄마가 석사하신 분들 많고 서울 지역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 학교가 이게 아까 우리 정구철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나왔는데 도봉교에서 개교했고 오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 끝나고 바로 가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운이 좋은 나라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이제 그 지하철 탔을 때 처음 간 건 뭐 77년, 78년이지만 아무튼 77년이지만 일본의 그 지하철 탄 거는 이제 90년경에 가서 이제 봤는데 역간 평균 거리가 500m여가지고 택시 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리면은 바로 걸어서 250m 가면은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철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평균 1km로 만들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 있죠. 최근에 일본 갔다 오시면은 답답해서 못 갈 거예요. 가다 쓰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역간거리를 멀리한 게 오히려 잘 됐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소련이 붕괴하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막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보화 투자, 조선, 반도체, 가전, 방위산업 거의 모든 분야가 아직 우리 60년대생이 아직 일하는 만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불공정 거래에 의해서 시장 장악을 했지만 역사가 이게 신기하게 아베나 시진핑은 이게 겉으로는 중국을 위하는 척하고 일본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을 도와주고 있었다. 이 얘기고요. 원자력 분야도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요 기회에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자로는 경납 용기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열교환기를 통해서 증기를 발생하는 가압경수로입니다.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비등경수로예요. 여기서 증기가 나가서 바로 돌리니까 효율이 조금 높다고 하지만 사고가 나면은 이게 제어봉을 밑에서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는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이걸 못 올려줘가지고 온도가 계속 오르고 해가지고 물이 수소, 탄소 분해가 되면서 고온으로 폭발한 거고 우리나라는 제어봉을 위에서 내려주면 끝나요. 지금 전 세계 돌고 있는 원자력 그 함정들이 다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압경수로. 또 우리나라는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네. 급하면 내리면 되니까. 아무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노후 대책,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건강 유지해야 되고요. 건강한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한 나오겠다 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이모작 인생을 해야 되고 다문화 수용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고, 기업체들도 보면은 복지자본주의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가난하던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된 미국 케이스인데, 여기 이 사람이 1947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1900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복지자본주의, 웰페어 캐피탈리즘. 내가 차비도 배싹도 없어가지고 빚내서 왔던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내 삶이 죽을 때까지 이거를 다 못 쓰고 죽으면 내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된다. 죽을 때까지 죽어라고 쓰겠다. 못 썼어요. 90% 쓰고 10% 남은 거를 유일한 가족인 딸한테, 야, 이거 네가 좋은 일에 다 쓰고 죽어라. 딸도 죽었죠, 얼마 전에. 한 30년 전에.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보면서 한국같이 되자.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강의 끝입니다. 예. 조금 1분 넘어갔네. 중간에 내가 시간 내가 못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선 채팅방에 올라온 것부터 일단은 좀 볼까요? 네. 박승희 대표님이 생산적 시니어, 일하는 시니어를 다른 표현으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극복 과제인 합계 출산율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액티브 시니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경제 연착륙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우리 애들이 결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결혼 안 하든가 못하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그렇게 돈 대준다는데 정말 왜 못할까요? 저는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 겸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예요? 결혼해서 살 집이 있어야죠. 우리들 다 부자 됐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액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왜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체를 생각해서 젊은이들 도와주자는 게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GPT를 데이터가 표현했다. 이게 지금 겁나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GPT는 인공지능으로 볼 때는 만든 사람이 샘 올트만이 자기가 놀랄 정도로 이 정도로 효과가 있었나 하는 놀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GPT가 그 리포트 쓰는 거 보고 야, 이게 참 은퇴하길 잘했다. 저는 주관식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리고 테이크홈 익셈도 많이 시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채점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지 이게 가짜를 알아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챗 GPT는 확률적으로 이 비슷한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이것도 데이터 기술이 이제 저 메모리 저 하드 디스크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기술이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문장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어, 확률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이지 가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각하다. 이게 어떤 변화를 줄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사람한테 비슷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인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직업들이 많죠. 자격증 하나 가지고 굉장히 돈 잘 버는 직업들. 결국 자기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뒤져가지고 이런 거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던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텐데, 뭐 그런 부분들 심각하다, 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손녀가 아니라 우리 애도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했고 작은 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손주 하나 낳았고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예, 의료 분야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다 의사인데 제가 사촌 아내 의사가 10명이 넘었었어요. 형수, 뭐, 형 돌아가셨지만, 내 형, 어머님, 이모, 이모부, 아버님, 뭐, 다 의사들인데, 제가 의사를, 저희 때는 70학번 때는 의대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공대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의사 안 할래? 그러는데, 제가 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집이 산부인과도 하고 소아과도 하고 그랬는데, 12시쯤 돼가지고, 그렇게 통금이 있으니까 집에 와요. 근데 환자들 이렇게 올 때, 밤에 주무시다 일어나면서 눈 찌푸리는 걸 본 적이 없어. 환자 급한가 보다. 아, 당신 나가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환자 죽이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다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책만 읽는 거예요. 환자 죽이면 안 된다고. 이런 직업을 내가 왜 가져 그러고선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의사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은 존경스럽더라고요. 뭐 변호사도 그렇고 되게 뭐 대를 이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든 직업이라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아서 해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아까 부모님 얘기를 왜 했냐면, 산부인과 의사니까 가족계획협회, 산부인과 학회, 거기에 다 관여하셨어요. 출산율 줄이는 걸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도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늦게 뭐, 가지고 애도 늦게 제가 했는데, 손자, 손녀, 뭐 아무튼, 지금은 너무 주니까, 제가 이제 복직을 하죠. 이제 아들 장가 가라. 어, 어, 애도 낳아라. 그다음, 자, 그다음에 양영진 대표님 거 전부 잠깐 읽어봐 주실까요? 선진국 때문에 예, 이뤘는지. 전적으로, 예, 여기 뭐, 과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딴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젊은 인력들이 진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거 할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뭐죠, 상온, 저기 초전도체 그 얘기 나왔을 때, 느낌으로 이게 거짓 같지가 않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거 많습니다. 제 후배들,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김재유 사무총장님 제 봤습니다. 이따가 일단 여기 채팅에 올려진 거 보고요. 아,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최관영님, 네. 이게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76년에 그 장관이 주영환 장관이 이제 새로 왔는데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76년에 초에. 그래서 장관님, 주장관님, 저기 독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스마트 공장이 무인 자동화 공장이 아닙니다. 지멘스 공장 같은 데 가보시면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6년 그 저기 후반기에 우리 2015년에 정부 예산 40억 정도, 39억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큰 마음 먹고 200억 올립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막 줄일 테니까 그건 저희가 장담 못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200억 올린 걸 400억으로 늘려줬어요. 2016년 후반기에. 여러분들 그런 국책 사업 보신 적 있어요? 39억 줬던 거를 다음에 10배로 올려주고 국가 예산으로, 추경 예산으로 있던 걸 그 다음 2017년 보면은 본 예산을 600억으로 늘렸어요. 그게 2015년 후반기, 2016년, 2017년 예산입니다. 2017년 후반기엔 그게 또 추경 예산 400억 줬고요. 100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예산은 엄청 늘렸는데 이게 중기부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좀 복잡했던 거고요. 그래서 절대 이게 무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독일에서 인원 줄인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더 줄 리가 없어요.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줬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고요. 지멘스 아까 그 공장도 700명 정도에 하던 공장이 800명 정도로 늘었다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1,500명, 1,400명까지 늘었다는 얘기를 지멘스 코리아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2020년경에. 자, 우선 김재우 순서대로 김재우 사무총장 예, 질문하실까요? 지난주에도 회장님 뵙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질문보다는 그냥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팔방민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팔방민이 융합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굉장히 다분야에 깊이 아시고, 또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야에 대해서 또 깊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 기술독립군 모임이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할 때는 박사님과 같은 기술과 인문의 어떤 융합적인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우리 부분에 차별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활동 중에 어머니 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참여하거나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 시작하신 분이 최병규 교수라고 카이스트의 그 부총장 하시던 분이고 캐드캠 쪽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그 캐드캠 관련된 교과서를 영어로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2010년경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와서 강의를 그 책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갔던 걸 3년 계속 하신 돈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줬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액수를 밝히긴 죄송하지만,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꽤 많은 돈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분이 안 쓰고 저축해 뒀다가 은퇴를 하신 다음에 2013년경인가 4년경에 아니지 저보다 1년 위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대전 지역에서 뭐 보람 있는 일을 할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거기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고민들이 많더란 얘기죠. 한국말도 약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에 쓰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 학교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고민이 한국의 교육열,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제일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졸업한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을 시켜주겠다. 해서 저한테는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박 교수 시간 많지? 이런 거 좀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중2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고2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고3까지 갈 거예요. 저희들이 뭐,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두 과목, 영어하고 수학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특히 유학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그 계속 가르쳐 왔는데, 이거 금년에 뭐 계속 공부할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생만 가르치거든요. 작년에 했던 친구들, 고1 때 했던 친구들이 뭐 다 이제 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엄마 학교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까지 가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전엔 삼성의 한국 회사인 줄도 모르다가 동남아부터 뭐 선진국까지 다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다문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지금 고2니까 여자의 경우는 5년 지나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남자애들은 7년 지나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엄마 나라의 랭귀지를 잘해요. 베트남 말, 우즈벡 말, 뭐 몽골 말 뭐 다 잘하는데 얘들이 우리 대학 교육을 이공계나 산업공학이나 아니면은 경영학이나 이런 쪽 공부하고 다문화 가정 애들이 가서 그 나라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신 분들은 그런 나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그 의류업체가 우리보다 더 부자 나라일 때 의류업계가 왜 성공을 했느냐? 중국에 가서 싸게 만들 수는 있는데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은퇴한 섬유 노동자들을, 섬유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기에 중국에 보낸 겁니다. 야, 너희 중국에만 살게 하긴 미안하니까 한 석 달 살고 다시 일본 와서 석 달 있고 또 석 달 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품질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신 분들, 유니클로 제품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제품들을 가서 우리들이 은퇴하지 말라. 우린 평생 일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지금 이진호 박사하고 오병훈 대표님은 지금 너무 주제가 좀 컸어요. 질문이. 차석근 대표님 손 들어서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스마트 공장,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차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전에 저랑 같이 스마트 공장 아니라 생산 정보에서부터 쭉 같이 기획도 하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아까 하신 내용과 연계선상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제조업은 어쨌든 전 세계 전인데 어디든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스마트 공장 솔루션도 각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마트 제자가 들어간 스마트 농협도 플러스 모든 분야에도 이제 그 제조업에서 적용했던 그런 시스템과 노하우가 들어가고, 그동안에 또 우리 박 교수님이 많이 가리켰던 우리 코디네이터들, 스마트 네. 공장에 지원했던 인력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예, 예, 언급하고 예. 있죠. 네네. 그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홀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돈 받고 30만 원 받고서 요새 80만 원 주나 모르겠는데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조금은 아까 어머니 교실 하듯이 뭔가 C3가 하든 누가 하든 이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 정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은 돈이지만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 언제라도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구체화 저도 상중이어서 정신 없어서 그런 얘기 못 했는데, 오늘 들어본 그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 여기 관련되신 분들 C3 중심으로 하든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제라도 구체화시키죠. 여기 지금 채팅방에 올려진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진호 님이 올린 주제를 가지고 대응 방안 연구하는 방안이 있어요. 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얘기해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학습 얘기해 주셨는데 당연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 클라우스 슈밥하고 이게 같은 저 강연에서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육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슈밥이 한 얘기가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두 단어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슈밥이 엉터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평생 교육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한 단어가 디지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하고 컴퓨터 공부를 평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했고요. 복지 자본주의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 제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다음번 선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좋은 사람들이 국회로 갈 수 있게 좋은 사람 뽑자 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80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이제 인쇄한 거긴 하지만은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긴 편지를 보냈을까?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두꺼운 편지였거든요. 한 20페이지 되는. 집집마다 다 넣은 거예요. 자기가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보고한 겁니다. 거의 날짜별로 해가지고 버클리에서 그 사람이 5번인가 6번 국회에 갔다가 은퇴하셨는데 흑인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는지의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뭐 사진 몇 장 찍고 뭐 인쇄해가지고 돌리고 이거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은 우리들이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된다. 예. 이광식님, 네. 스마트 코디네이터. 지금 예, 시간이 다 이제 됐는데,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우리 전체 그 나라의 역사로 봐서요. 국가 환란 시에는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술 독립군의 역할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산업화 고속도로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정보화 고속도로 우리 DJ가 했고, 우리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앞으로의 좀 부분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박진우 교수님께 큰 박수 함께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긴 좀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시죠. 발표를. 누- 웨비나 발표를. 뭐,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예, 줌, 그, 뭐, 저기, 제가 그 다문화 이번에 그 많이 참석 못한 이유가 다문화 그 강의가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 날 그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방학 때 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다음 학기에는 오후에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분기에 한 번씩 우리 박진우 교수님을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교수님 큰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